6개월 만에 다시 짐을 쌌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실 그 집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을 만큼 따뜻한 방이 있었고, 며느리는 때마다 정성껏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의 재롱은 적막했던 할머니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남들은 자식 농사 참 잘 지어서 노후에 대접받는다며 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그 남부러울 것 없는 대궐 같은 집을 제 발로 걸어 나오셨을까요? 이것은 이제 막 70대 초반이 된 한 할머니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딱 1년을 혼자 사셨던 분이죠. 그 1년은 참 길고도 적막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 일부러 텔레비전을 크게 켜놓고 불 꺼진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외로움과 싸우며 견뎠습니다. 그때 아들에게서 구원 같은 전화가 왔죠. 엄마, 적적하신데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를 생각해 주는 아들이 기특했고 흔쾌히 수락했다는 며느리가 천사 같았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외롭지 않겠구나. 내 남은 인생은 가족의 온기 속에서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 죽는 날까지 가족 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첫 달은 정말 꿈 같은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3달째로 접어들면서 보이지 않던 창살이 할머니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혜담수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자식 곁의 노후라는 공식이 왜 때로는 비극이 되는지, 그리고 왜 혼자 사는 삶이 처량한 낙오가 아닌 위대한 독립인지를 아주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들네 집에서 보이지 않는 창살을 마주한 할머니. 그 고통의 시작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인 밥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6시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법이라 할머니는 평소처럼 눈이 떠졌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독도로 나가 냉장고까지는 딱 5걸음. 그런데 할머니는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나가면 며느리가 깨겠지. 물 내리는 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에 손주들 단잠을 깨우면 어쩌나.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5분. 며느리는 보통 7시 30분에 일어납니다. 할머니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배가 고파 침이 고이고 속이 아려왔지만 그 5걸음을 걷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방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실례가 될까 봐 꼼짝도 못하고 1시간 반을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편한 삶일까요?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낳은 자식의 집인데 물 한 컵 마음대로 못 마시는 삶. 내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며느리의 기색을 먼저 살펴야 하는 이 상황은 단순히 음식을 못 먹는 문제가 아니라 내 생체 리듬의 주권을 통째로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담수다가 전하는 첫 번째 수칙은 신체 건강을 내 삶의 권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 때 가장 무서운 건 아픈 것이 아니라 아파서 남의 손을 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독립적인 노후의 첫 단추는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몸을 일으키지 마세요. 누운 채로 발끝을 치고 기지개를 켜며 잠들어 있던 혈관을 먼저 깨우십시오. 그리고 나 하나 먹는데 뭐 어때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은 오직 나만을 위해 근사한 요리를 하세요. 정갈하게 차린 음식을 예쁜 접시에 담아 천천히 음미하는 그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의식이 될 것입니다. 3달째가 지나며 할머니가 깨달은 2번째 고통은 바로 시간의 주권을 잃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녁 시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장 편한 자세로 늘어지는 휴식이죠. 하지만 아들네 집에서 할머니의 저녁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기 시간이자 눈치껏 사라져야 하는 퇴장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8시 반.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좋아하던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주인공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이제 딱 30분만 더 보면 오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9시가 되자마자 며느리가 리모컨 쪽으로 손을 뻗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머니, 애들 이제 자야 할 시간이라서요. 거실 불 꺼야겠어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래, 내가 눈치가 없었네 라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이야기가 너무나 궁금했지만 물어볼 곳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으니 시계는 겨우 9시 5분. 9시에 억지로 누워 잠을 청하는 괴로움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 집에서는 새벽 2시까지 라디오를 들어도 누구 하나 뭐라 안 했는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2번째 수칙은 정신의 근육을 키우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살면 생각이 많아지고 그 생각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자식에 대한 서운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규칙이라는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십시오. 특히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 오늘 본 풍경, 오늘 느낀 감사함을 단 3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기록은 내 삶이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든든한 닻이 됩니다. 독서와 명상으로 채워진 나만의 루틴은 타인의 시계가 아닌 내 심장 박동에 맞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3번째 이유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북적이며 사는데 오히려 더 지독한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지난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아들네 집으로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부쳤습니다. 며느리 혼자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서 시어머니로서 모범을 보이려 했었죠. 그런데 막상 명절 당일 친척들이 거실 가득 모이자 할머니의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조카들, 아들, 친구들, 사돈 식구들이 모여 요즘 유행하는 골프 이야기, 주식 이야기,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동안 할머니는 소파 구석에서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할머니에게 말을 걸지 않았죠. 그때 아들이
가가와 말합니다. 어머니, 힘드신데 방에 가서 좀 쉬세요. 아들의 그 배려 섞인 한마디가 오히려 할머니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사람들은 거실에서 계속 즐거운데 할머니는 방 안으로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데 철저하게 혼자라는 느낌. 그것은 혼자 살 때 느끼던 적막보다 훨씬 더 잔인한 소외였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향 친구의 전화가 와도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며느리 눈치가 보여 몸이 안 좋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왜 나는 며느리의 스케줄러가 되어버린 걸까? 할머니의 눈에선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담 수다가 전하는 세 번째 수칙은 관계의 다이어트와 확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면 내 기운을 뺏고 과거의 상처만 들쑤시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자식에게만 매달리는 관계도 위험합니다. 대신 새로운 연결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역사회, 복지관 혹은 취미 동호회에서 만나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이들은 가족도 채워줄 수 없는 깊은 공감을 줍니다. 적당한 거리를 둔 이웃 사촌이 10아들보다 낫다는 말은 노년의 진리입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만 떨어져 있고 만나면 반갑고 헤어질 때 아쉬운 관계. 그것이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회적 연결고리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돈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자식과 함께 살면 생활비도 아끼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의 통장에는 평생 모은 쌈짓돈과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이 있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가끔 예쁜 옷도 사 입으며 충분히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집으로 들어온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할머니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아들 내외의 한숨 섞인 대화가 들려옵니다. 여보, 이번 달 애들 영어 학원비가 또 올랐대. 대출 이자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며 방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마음은 바늘방석이었습니다. 눈앞에 자식들의 고단한 삶이 펼쳐지는데 내 통장에 든 돈을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결국 할머니는 애들 맛있는 거 사줘라 하며 며느리 손에 수시로 10만 원, 20만 원을 쥐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진료비와 물리치료비 5만 원이 아까워 참았습니다. 내가 병원 가면 며느리가 또 돈 보태준다고 할 텐데 혈압약이 떨어져도 며칠을 더 버티고 약값을 아끼려고 하루 3번 먹을 약을 2번만 먹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대접받는 할머니 같았지만 속으로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담 수다가 전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수칙은 경제적 주권을 사수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돈은 노년의 당당함 그 자체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용돈을 타 쓰는 삶은 이미 주권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내 통장의 잔고는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미뤄뒀던 소비를 이제는 나를 위해 당당히 하십시오. 좋은 신발, 건강한 식재료, 가보고 싶던 여행지, 나를 위한 투자에 인색하지 마세요. 경제적 자립은 곧 정신적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동시에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입니다. 매일 걷는 산책길에서 꽃의 색깔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즐기십시오. 작고 사소한 것에 감동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틈탈 공간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쁘게 돈을 쓰고 즐거움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5번째 이유는 바로 공간의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집은 나를 보호하는 성벽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벽 안에서 내가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내 집일까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뼈마디가 시려 거실 벽에 붙은 온도 조절기를 살며시 눌렀습니다. 현재 온도는 20도. 할머니는 딱 23도까지만 올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퇴근한 며느리는 온도 조절기를 보더니 바로 온도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활동량이 많아서 20도만 돼도 땀 흘려요. 태열 올라오면 고생해요. 할머니는 입을 뗐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내 무릎이 시린 것보다 손주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이길 재간이 없었죠. 결국 할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두꺼운 패딩,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실내에서 패딩을 입고 벙어리 장갑을 낀 채 침대 위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삶. 이것이 과연 성공한 노년일까요? 독립한 후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일러 온도를 26도까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스비가 얼마가 나오든 상관없었습니다. 반팔 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하며 내가 원하는 온도를 누리는 그 사소한 자유가 할머니에게는 왕이 된 것 같은 승리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담수다가 전하는 6번째 수칙은 품격 있는 외모와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살수록 더 깔끔해야 합니다. 어차피 보는 사람 없는데 뭘 아는 생각은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외출할 일이 없어도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짐은 버리고 항상 햇빛이 잘 들게 창을 닦으세요. 정갈한 환경은 곧 정갈한 마음을 만듭니다. 당신이 원하는 온도, 당신이 좋아하는 향기, 당신이 고른 음악으로 채워진 공간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으로 대접하는 첫걸음입니다. 스스로를 정성껏 대우할 때 비로소 공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드디어 6개월째 되던 그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사실 아들네 집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아들은 효자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 집 안에서 점점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이름 속에 갇혀 나의 식욕, 나의 수면, 나의 공간, 그리고 나의 시간까지 하나씩
도련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가방을 꺼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가져왔던 그 낡은 가방입니다. 옷까지 몇 벌을 개어넣고 남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니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로소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을 하시지.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정말 잘했다. 덕분에 6개월 동안 맛있는 밥 잘 얻어먹었어. 그런데 아들아, 이제 나는 나로 좀 살아야겠다. 여기서는 내가 너희 엄마로만 존재하고 할머니로만 존재하더구나. 이제는 그냥 나로 돌아가고 싶어. 할머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 어떤 공기보다 달콤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날 드디어 탈출했다. 할머니의 이 위대한 독립을 완성하기 위해 지혜담수다가 전하는 7번째 수칙은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삶에는 반드시 책임감이 따릅니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냉장고에 비상연락처와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크게 적어 붙여두세요. 요즘은 지자체에서 스마트 돌봄 서비스나 응급 호출기를 아주 잘 지원해줍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한 지혜롭고 당당한 준비입니다. 이웃 한두 명과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연다든지 하는 소소한 안부 신호를 정해두세요. 든든한 안전망이 있을 때 당신의 자유는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8번째 지혜는 끊임없이 배우고 사회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러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며느리에게 묻기, 미안해, 포기했던 것들을 스스로 해내기 시작했죠.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어든 악기든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앞에 그려지시나요? 낡았지만 정든 내 집으로 돌아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편한 옷차림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저녁, 내가 먹고 싶은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여 냄비째 식탁에 놓고 먹는 그 평화로운 식사 시간 말입니다. 누구의 시간을 방해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온전한 자유. 혼자만의 시간은 평생 타인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아온 당신에게 하늘이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더 이상 자식의 일정에 당신의 하루를 끼워 맞추지 마세요. 며느리의 기색을 살피느라 배고픔을 참지도 마세요. 이제 당신은 당신 인생의 유일한 입법자이자 집행자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부모가 혼자서도 얼마나 근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들네 집 냉장고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시진 않나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해 몸이 아파도 참고 계시진 않나요? 혼자 사는 것은 처량한 낙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복귀하는 가장 용기 있고 화려한 동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하나의 우주입니다. 혼자라서 더 화려하게 피어날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지혜 담수다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장 행복한 노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혹은 지금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담소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긴 시간 지혜로운 담소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